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수합니다. 네, 오늘도 괴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몇몇 분들이 댓글로 월드컵인데 왜 끝까지 하지 않느냐 뭐 이런 식의 질문을 주시는 것 같은데요.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 진행하다 보면은 되게 이상하게 결론이 나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결론까지는 쭉 보는데 제가 봤을 때 편집하면서 이건 너무 좀 소위 말해서 짜치는데 싶은 것들은 커트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중간중간에 비는 것들도 생기고, 어떤 것이 가장 무서운 괴담인지를 꼽는 거는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그냥 이런 괴담도 있구나 라는 걸 알아보는 게 더 재밌는 것 같아서요. 그렇게 괴담을 알려드리는 거에 목적을 두고 있지, 어떤 게 가장 무서운 괴담인지를 가려내는 건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튼간에 질문에 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괴담은요, 첫 번째로 검은 헬기 괴담입니다.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검은 헬기, 정체불명의 헬기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음모론 중 하나로 미국이 비밀리에 운용한다고 주장하는 헬기로 문자 그대로 헬리콥터인 경우도 있지만, 헬기의 탈을 쓴 제트기나 무소음 스텔스 헬기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음모론에서 주로 사용하는 쪽은 미국 연방정부 또는 미군으로 등장해서 음모론의 필수 요소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음모론자의 말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색깔이 말 그대로 시커멓다. 스와트, 즉 미국의 경찰 특공대의 헬리콥터를 떠올리면 될 듯. 다만 스와팀에서 운영하는 헬리콥터는 크고 흰 글씨로 스와트라고 적혀있다. 그러니까 뭔가 스와트처럼 경찰 특공대에서 쓰는 헬기들은 색은 비록 검지만 표기 같은 거는 흰색 글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육안에 안 보이는 걸 목표로 한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검은 헬기는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목표인 것처럼 아무런 표기도 안 돼 있고 칠도 검정색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소속이 정체불명이기 때문에 같은 정부의 요원들조차 그 존재를 모른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UH-1과 비슷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때에 따라서 다른 기종이 발견되기도 한다. UH-1은 어떤 건가요? 이거군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그 헬기의 기종이라고 알고 있지만 꼭 그 기종이 아니더라도 다른 기종일 때도 있다는 것 같습니다. 주로 1970년대에서 1980년대 초에 많이 목격이 됐습니다만, 제1세계와 제2세계가 화해하면서 1988년 서울올림픽에 공산권 국가들도 참여를 하는 등 냉전의 종식에 접어들기 시작한 1980년대 후반과 소련이 해체된 1990년대에 들면서 목격의 횟수가 줄어들었다. 현재는 나타날까 말까한 수준으로 전락했다. 이제 90년대에 접어들면서 공산권 국가들이 그렇게 폐쇄적이지 않게 등장을 하고, 또 올림픽 같은 국가 경기에도 참여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자주 보이면서 냉전이 종료가 됐다고 볼 수 있겠죠. 그때부터는 극단적으로 보이는 빈도수가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행적, 음모론에 따르면 베트남 전쟁 이후로 수시로 목격이 되었다고 한다. 특히 외계인이나 혹은 정부와 관련된 사건에 자주 나타난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만, 주로 국가 간의 마찰이 일어날 때 나타났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 특히 냉전이 극도로 심했던 1950년대부터 1980년대 초까지의 30년간 가장 많았다. 그러니까 음모론에 이제 검은 헬기가 자주 등장을 하는데, 뭐 외계인이 나올 때 이 검은 헬기가 뭐 보이더라, 뭐 이런 식, 혹은 정부에서 뭔가 비밀스러운 일을 할 때 이 검은 헬기가 보이더라, 뭐 이런 식으로도 많이 등장하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도 냉전이 아주 심했을 때, 특히나 베트남 전쟁 이후에 다른 나라를 아무래도 염탐하려는 목적으로 이 헬기가 많이 쓰였다, 많이 보였다는 목격담이 가장 많았다는 거죠. 주로 출몰하는 곳은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북아메리카는 물론 남아메리카, 호주, 뉴질랜드, 아시아, 아프리카, 동유럽 등으로
특히 미국의 적성 국가인 소련, 중국, 이란, 이라크, 리비아, 쿠바, 시리아, 베트남 상공에 출몰했다고 알려졌습니다. 특히 러시아 및 구소련 지역에서 제일 많아서 대표적인 예로 소련에서 검은 헬리콥터 한 대가 소련 상공을 날아다니다가 소련군의 헬리콥터가 접근하자 갑자기 마하의 속도로 사라졌다는 주장이 있었다. 당연하겠지만 대한민국에서도 목격 사례가 있고요. 서울의 UFO 격추 미수 사건이 그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그리고 목격담에 따르면 전방 지역인 판문점 그리고 서울의 한복판인 남산 인근에도 출몰했다고 한다. 사실 당시 남산에 어떤 시설이 있었는가를 생각하면 충분히 짐작이 갈 만도 하다. 대개 이 괴상한 헬기가 주로 군사시설 주변에서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 밑에 진실이 적혀 있습니다. 우선 영문 위키백과에 따르면 검은 헬리콥터에 대한 내용이 처음 등장한 거는 1969년에 미국의 목사이면서 종말론 연구가인 아놀드 할 린지가 쓴 음모론서 대유성지구 대종말이라고 한다. 이런 책을 내셨구나, 목사님께서. 지구 종말과 관련된 종말론을 언급하면서 요한 묵시록에서 묘사한 괴물 황충이 사실은 생체 헬기였다고 설명하면서부터였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께서 종말론과 관련된 책을 저술하셨는데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요한 묵시록에 사실은 그 황충이라는 괴물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현대식으로 치면은 헬기의 모습을 띠고 있는 생체의 어떤 헬기였다는 거다. 이런 식의 음모론을 펴신 거예요. 그러나 음모론자들이 목격담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가정하고 본다면은 그나마 냉전이 최고조에 달한 베트남 전쟁 이후이고 목격지도 주로 냉전 시절 적국인 소련, 중국, 베트남, 리비아, 시리아, 이라크, 쿠바 등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일반인은 애초에 헬기의 실루엣으로 기종을 구분하는 게 어렵기도 하고 훈련이 제대로 되지 않는 베트남전 당시의 미군 징집병들조차도 도색만 살짝 바뀌면은 다른 기종인 줄 알고 오해할 가능성이 있다. 무엇보다 정말로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그에 적합한 위장색을 입힌 헬기가 돌아다닐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게 딱히 이상한 기종이라고 보긴 어렵고, 누구나 알다시피 헬기 페인트를 새로 입히는 거야 그다지 힘든 일이 아니다. 사실 대한민국 내에서도 이러한 정찰용은 주한미군에 얼마든지 운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헬기가 정찰을 목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크게 이상한 일이 아니야, 일단은. 그리고 베트남 전쟁 이후에 특히 많이 목격이 됐다라고 하는 것도 뭐 그 이후에 뭐 이상한 낌새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기 위해서 헬리콥터를 운영할 수도 있다, 충분히. 게다가 이 검은 헬리콥터라는 게 사실은 훈련이 제대로 되지 않은 군인이라면 군인인 사람도 헬기의 기종을 구분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막 대단하게 비밀스러운 헬리콥터는 아니었을 확률이 높다, 실제로 만약에 이 헬리콥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요. 그리고 대부분의 공격 혹은 군사 목적의 헬기는 당연히 위장색을 칠한다. 그 중에 가장 선호되는 위장색이 바로 검은색인데, 특히 눈에 띄지 않게 야간에 실험을 하는 프로토타입이라든지 야간 임무가 주로 이루어지는 지역의 헬기들은 죄다 시커멓게 도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당연하게도 밀떡, 밀리터리 덕후가 아닌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헬기가 신형인지 구형인지 구분할 수가 없으며, 게다가 신형 헬기가 공개되기 전에 눈에 띈다면은 밀떡들도 당연히 신기해할 것이니 검은 헬리콥터라는 음모론이 부각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헬리콥터의 모습은 그 국방 위장색 있잖아요. 막 갈색, 검정색, 녹색 이런 게 막 얼룩얼룩하게 칠해져 있는 그런 헬기를 떠올리기가 쉽기 때문에 검정색 헬리콥터? 뭐 이상한데? 막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헬리콥터를 검정색으로 칠하는 게 크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나 야간 작전에 주로 투입되는 경우, 그리고 이 헬리콥터가 시범 운행 같은 걸 하기 위해서 정보가 딱히 드러나지 않아야 되는 경우에는 검정색으로 칠하는 경우가 더 많고요. 게다가 신형일 경우에는 당연히 밀리터리 덕후인 사람들이 보더라도 못 보던 헬리콥터니까 뭐지? 못 보던 건데? 그래서 괴담의 내용에 나오는 헬리콥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될 수 있지만, 그냥 시험차 운행하는 거라면은 당연히 못 보던 거일 게 분명하고, 그러다 보니까 못 봤다,
검정색이다 라는 이유만으로 이게 어떤 비밀 작전만을 수행하는 그런 음침한 헬리콥터는 아닐 거라는 얘기죠. 오사마 빌라덴을 사살한 넵튠 스피어 작전에 동원되었다가 추락한 덕분에 존재가 알려진 스텔스 헬리콥터가 검은 헬리콥터의 정체가 아닐까 하는 주장도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것이다. 밀떡들도 모르는 비공개 기체이니만큼 말 그대로 미확인 비행 물체이기 때문. 전술했듯이 무소음 헬기 자체는 이미 한참 옛날에 나온 기술이라서 비밀 작전을 위해서 소음이 안 나고 형태가 특이한 스텔스 헬리콥터를 쓰는 거는 이상할 게 전혀 없다. 그러니까 마치 뭔가 비밀스럽고 뭔가 구린 일을 하기 위해서 소음이 안 나는 헬리콥터를 쓰는 게 아니라 원래 옛날부터 비행할 때 소리가 거의 안 나게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헬리콥터는 옛날부터 있었다. 근데 그게 오사마 빌라덴을 잡기 위해서 투입됐던 이 스텔스 헬리콥터가 등장하면서 외부에도 그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을 뿐인 거니까 그 전부터 이미 운용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생각보다 그냥 뭐 있을 법한 헬리콥터다. 다만 정보 자체가 일반인들에게 그렇게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수상한 비행체가 있다 이런 식으로 뭔가 얘기가 퍼졌던 거였겠죠. 다음입니다. 칼카자가 산이라는 괴담인데요. 처음 들어보는 곳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산인가봐요. 일반적인 산의 모습과는 좀 다르네요. 뭔가 좀 검정색의 돌 같은 게 좀 많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도시 전설의 일종, 호주 북부의 퀸드랜드주의 쿡타운에 있는 산인 칼가자가 산은 그 외형 때문인지 현지에서는 블랙 마운틴, 검은 산으로 불려집니다. 이 산이 일약 유명한 지역으로 바뀌게 된 것은 수없이 일어나는 실종 사건 때문. 70년대 초에 한 농장주가 갑자기 산 쪽으로 뛰어가는 소를 쫓아가다가 소와 함께 실종되는 사건을 시초로 범인과 경관이 추격전을 벌이다가 동시에 실종이 되고 이를 구하려던 수색팀 역시 모두 실종되는 괴사건으로 유명. 에? 진짜로?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야? 리로이라는 금강탐험가의 증언으로는 나름대로 탐험가로서 산전수전 다 겪어본 터라서 그런 괴소문에는 잔뼈가 굵어왔기 때문에 권총 하나랑 손전등 같은 기타 장비를 들고 한번 탐험을 해본 적이 있는데 산에는 새소리나 벌레소리 등의 기척이 전혀 없고 산 중턱에 동굴이 있길래 가봤더니 깊숙이 들어가자 악취와 함께 어떤 생명체가 움직이고 있음을 느끼고 그대로 도망쳐 나왔으며 동굴을 탈출하자 빨간 눈의 그 생물은 추적을 포기했다. 그러니까 되게 유명한 베어 그릴스 같은 그런 유명한 사람이 그런 산 별거 아닙니다. 제가 한번 탐험해 보겠습니다. 이러고 최소한의 장비만 들고 딱 갔는데 야 뭐야 소리가 아무것도 안 들려. 어떻게 된 거지? 생명체의 움직임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산 중턱엔 동굴이 하나가 있었는데 딱 들어가 봤더니 뭔가 안에 있어. 뭔진 모르겠어. 근데 그래서 미친듯이 뛰어서 나왔는데 그렇게 빠져나오니까 그제서야 뭔가 나를 노려보고 있는 생물체의 움직임을 보면서 더 이상 이 산에 대한 탐험을 하지 않았다. 그런 괴담이네요. 허나 그 밑에 진실이 있습니다. 허나 전해지는 이야기와는 다르게 산 근처에서 관광객들이 캠핑을 잘만 한다. 그 관광객들 중에서 실종된 사람은 없다고 한다. 그럼 이런 괴담은 왜 생긴 건데? 또한 칼카자가 산에는 여러 개의 탐방로가 이미 뚫린 상태이며 사고의 위험성이 어느 정도 있긴 하지만 실제로 야간 산행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고 대부분 산행을 한 사람들은 어떠한 이상현상조차 목격한 바가 없다고 진술했다. 실제로 한국의 DC인사이드의 어떤 한 사람은 글을 올리고 칼카자가 산에 갔다가 별탈 없이 내려온 적도 있다. 동시에 이 칼카자가 산의 실종에 대해서 신빙성이 있는 근거가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1차적으로 산의 지형이 겉보기와 다르게 심각하리만치 복잡하기 때문에 통상적인 등산로를 무시할 경우에는 길을 잃기가 쉽다는 점, 그리고 칼카자가 산 자체가 광대한 지역인데다가 상층부의 경우에는 기온차가 극심해질 때에는 악천후가 발생하기도 한다는 점이 그 주요 원인으로 고려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괴담이 아예 신빙성이 없는 것은 아닌 게 이 등산로가 물론 개척이 되어 있는 산이긴 합니다만 그 등산로를 조금만 벗어나면은 이게 보이는 것보다 보이는 거 되게 완만해 보이잖아요.
근데 생각 그 이상으로 많이 험난하기 때문에 길을 쉽게 잃을 확률이 되게 높다. 그리고 악천후가 발생했을 때 고립될 확률도 매우 높기 때문에 그런 류의 괴담이 있는 것 자체는 그다지 이상한 일은 아니다. 무엇보다 결정적인 것은 의문의 실종 사건이 끊이지 않는다는 세간의 주장과는 다르게 칼카자가 산에서의 실종 사례나 실종 상황 및 발생 건수는 유사한 규모의 돌산이나 산맥이 있는 대형 국립공원에서는 그다지 높은 수치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소위 리로이가 봤다는 괴물의 사진으로 퍼진 사진이 특수 촬영으로 찍힌 가짜라는 것이 밝혀진 점과 해당 전설이 어보리진들의 전설상의 괴수 버닙과 연관된 전설이었다는 점에서 신빙성이 떨어지고 있다. 이게 이런 얘기랑 같이 그 산에서 목격됐다는 괴물 이러면서 사진이 같이 떠돌았나봐요. 근데 그게 가짜라는 게 밝혀지면서 이런 뭐 실종 관련된 그런 괴담 같은 거는 이제 신빙성이 많이 떨어지게 되었다는 거고, 기본적으로 실종 사건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대략 그 정도의 크기 규모를 가지고 있는 산이라면은 대부분 그 정도 이상의 실종을 하는 사건들은 발생한다는 거죠. 오히려 이 산은 실종률이 다른 데보다 낮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실제 사건은 별게 없는, 알아보니까 별게 아니었던 그냥 동네 뒷산이었던 거임.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류의 괴담이 퍼진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검은색이기 때문에 더 그랬을 것 같아요. 검은색이니까 규모 자체가 아무래도 좀 작아 보이고 검다 보면은 약간 좀 왜소해 보이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리고 밤에 가면은 사방이 다 검정색인데다가 하늘도 검고, 그러니까 길을 더 잃기가 쉽고, 그런 점들이 좀 뭔가 기괴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더 괴담처럼 퍼진 게 아니었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괴담 월드컵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옛날에는 팩트체크를 거의 안 했어요. 우리나라도 사실 팩트 들고 와봐 라고 말했던 게 별로 얼마 안 돼. 2010년 정도? 그때부터 막 트위터라든지 막 그런 게 워낙 헛소문을 많이 퍼뜨리면서 사실을 왜곡시키니까 야 팩트 가져와봐, 팩트 아니면 말 안 함, 막 이런 식의 말이 나오면서부터 검증하는 거를 사람들이 많이 자연스럽게 해왔던 거지, 그 전까지는 팩트체크를 거의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괴담들이 더 성행했을 확률이 매우 높고, 게다가 거기에 합성된 사진까지 있었다고 하면은 더더욱이 말할 것도 없죠. 이야기가 일파만파 얼마나 커졌을지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다음입니다. 베이비시터의 실수인데요.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베이비시터의 실수. 어느 부부가 외출을 나간 사이 베이비시터가 집안에서 LSD, 마약이죠, 흡입했다. 그녀의 정신이 몽롱해지고 돌보던 아기가 식탁의 칠면조처럼 보인다. 그녀는 아기를 오븐에 넣고 스위치를 켰다. 도시전설의 일종. 이야기 자체는 매우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이보다 더욱 오래된 버전에는 LSD가 언급되지 않았다고 한다. 고양이 전자레인지와 비슷해 보이지만 착각 때문에 저지른 한순간의 실수가 치명적인 결과를 부른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둘은 다르게 분류한다. 이 고양이 전자레인지 사건은 그거예요. 이게 무슨 진짜 사건은 아니라고 들었는데, 그 어떤 할머니가 고양이를 목욕시키고 말려야 되는데, 저도 고양이 키웁니다만 얘가 거의 가만히 있질 않아요. 엄청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짜증이 나니까 그냥 전자레인지 넣고 돌려버린 거야. 왜냐면은 전자레인지에 뭘 넣고 돌리면은 따뜻해진다, 그게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의 1차원적인 전자레인지의 사용법이다 보니까 어떤 원리로 되는지는 잘 모르고 그냥 넣고 돌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거기 들어간 고양이가 돌아가면은 어떻게 됐겠어. 완전 다 퍽 터지는지 뭐 이런 일이 있었겠죠. 어쨌든 그러니까 생물체를 전자레인지에 넣지 마시오 라는 식의 괴담인데, 실제로 있었던 일은 아니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자레인지의 사용 설명서를 보면은 동물을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리지 마시오 라고 적혀있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잠깐 볼까요? 이왕 말한 김에. 그거 봐, 사실은 미국의 제조물 책임법을 비판하기 위해서 로스쿨 교수가 가상 케이스로 만들어낸 케이스이다. 살아있는 것을 넣고 돌리지 말라는 경고문이 이것 때문에 붙었다는 후일담도 꼭 따라 붙는다.
그러니까 전자레인지 같은 그런 기계가 뭐 동물 학대에 관련된 부분으로 쓰이게 되면은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그냥 가상으로 만들어낸 거라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거랑 비슷한 얘기인 것 같은데 실제로 관련된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현실에서는 실수가 아니고 제정신으로 자기 딸을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태워 죽인 사건이 있었다. 기사의 내용을 요약하면은 범인인 차이나 아놀드가 자기가 낳은 아기가 지금의 애인의 아이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면 헤어지자고 할까봐 그런 짓을 했다고 진술했으며, 전자레인지 안에서 아기의 시체를 최초로 목격한 사람은 8살짜리 소년이었다고 한다. 아이고 참나 진짜 어떻게 됐을까? 그거 보고 나서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요? 범인은 현재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을 살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외도나 불륜 같은 걸 저질러서 낳아버린 아기가 있었는데 일단 출산까지 다 해버린 거야. 근데 그게 언젠가는 들통이 날 거 아니에요. 그 아이가 우리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그게 너무 두려우니까 에라 모르겠다 하고 전자레인지 넣고 돌렸다는 거죠.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냐, 사람이. 그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 들어갔던 그 아이는. 아이를 오븐 같은 곳에 구워버린 건 아니지만 유명한 시인 실비아 플라스는 남편인 테드 휴스와 별거로 인한 스트레스, 그리고 당시의 작품이 인정받지 못했던 것에 대한 고뇌, 궁핍한 경제 사정으로 인한 생계 걱정, 독감으로 몸이 쇠약해진 상태에서 미친 듯이 작품을 써내며 추위와 싸우다가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못해 자기의 머리를 오븐에 박고 전원을 올리는 엽기적인 방법으로 자살했다. 와, 머리를 구운 건 아니고 가스 오븐의 밸브를 틀어서 가스 중독으로 사망한 거. 이때 그녀는 아기들이 자는 사이에 아이들이 깨어나면 배고프지 않도록 아침을 차려놓고 아기들 방에 가스가 셀까봐 테이프로 꼼꼼하게 막아놓는 치밀함을 보였다. 그러나 집주인에게 의사를 불러달라는 노트를 남겨놓고 자살 시간을 도우미가 올 시간에 딱 맞추어 놓은 점, 생전의 작품에 대한 대단한 열정과 의욕을 보였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했다는 점, 자살을 남다른 방식으로 생각한 자살 상습범이었다는 점으로 미뤄봐서 실제로 자살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사실 실제로 죽을 생각은 아니었고, 게다가 이제 죽기 전까지 자기 아이들한테도 어떤 악영향을 미칠까봐 문에다 테이프를 다 바른 상태에서 했다는 거. 그리고 오븐을 넣고 돌린 게 아니라 오븐에 가스밸브만 연 상태로 이제 머리를 집어넣었다는 점을 봤을 때 그냥 너무 극단적으로 일도 잘 안 되고 인생도 다 안 풀리고 그러니까 그런 짓을 한 것 같은데 실제로 죽어버린 사건이라는 거죠. 어쨌든 간에 되게 무섭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오븐, 믹서기, 전자레인지 그런 것들은 그냥 버튼 한 번만 띡 누르면 되는 아주 편리한 기구인데 그게 한 생명을 아주 손쉽게 없앨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 괴담에 약간 두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끔찍한 일이네요. 다음입니다. HAARP 괴담인데요. 이건 또 뭘까요? 한번 찾아볼게요. 자, HAARP입니다. 약자네요. High Frequency Active Auroral Research Program. 네, 약자입니다. 고주파 오로라 활동 연구 프로그램인데 뭐야? 밑에 사이트가 있는데요? 사이트 한번 눌러볼까? 공식 사이트가 연결됩니다. 유니버시티 오브 알래스카 페어뱅크스라고 하는데 알래스카 주에 있는 뭐 그런 연구 시설 같은 건가? 일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HAARP는 알래스카의 페어뱅크스 대학교가 운영하는 프로젝트로 과학 연구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시설에서 발사한 고주파가 전리층을 흔들어 놔서 여러 자연재해, 홍수, 정전, 번개 폭풍, 심지어 지진을 일으킨다고 한다. 음모론자들의 주장대로라면은 인도네시아와 아이티, 일본에서 일어난 대지진, 2016년 경주 지진, 2023년 터키 대지진도 다 이 장치가 일으켰다고 한다. 기상 조작 무기 또는 지질 구조 무기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장치가 마인드 컨트롤에도 사용된다고 한다. 또한 이 지역은 비행 제한 구역이며 이런 이유로 인해서 미국 해군과 미국 공군 그리고 달파
미국 국방고등연구계획국이 참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특정 대학교에서 뭐 프로젝트 연구 같은 걸 위해서 이런 시설을 만드는 것 자체는 그다지 이상한 일이 아닌데, 대부분의 그런 프로젝트 연구는 대주제가 있잖아요. 뭐 식물의 뭐 광합성에 대한 연구, 뭐 아니라면은 뭐 어떤 통신 뭐 어떤 거 망을 이용한 어떤 연구, 뭐 이런 식인데, 이 페어뱅크스에서 운영하는 프로젝트는 주제가 그냥 과학 연구니까 뭔가 이상하잖아. 뭔가 하고 있다 여기서, 막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하는 거죠. 근데 거기서 기상이변을 일으키는 어떤 무기 같은 걸 만들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식의 얘기가 있었나 봐요. 왜냐면은 그냥 대학교에서 하는 과학 연구 프로젝트면은 그냥 과학 대학교에서 하는 거면 되는데, 왜 미군, 미공군, 막 달파 막 이런 데가 참여를 같이 하겠느냐, 뭔가 기상이변을 이용한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냐, 이런 식의 괴담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실체가 있습니다. 실제로 HAARP는 존재하지만 그런 이유로 만든 게 아니다. 고주파를 이용해서 전리층을 관찰하는 일종의 실험실이다. 해군 공군과 달파 등이 이 프로젝트에 끼는 거는 위성 통신을 제외하고 장거리 통신의 경우에는 전파를 전리층에 반사해서 통신하기 때문이다. 안테나가 엄청나게 많은 거는 그쪽으로 고에너지의 HF 전파를 발사시키기 때문.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은 이 군대가 낀 이유는 엄청 심플하다는 거죠. 위성의 통신을 제외하고 장거리 통신을 하려면은 이 위를 거치지 않고 땅을 통해서 하는 그런 통신 방식을 쓰는데, 그 기술을 대여했든 아니면은 미군에게 그거를 대주고 있든, 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장거리 통신을 위해서 서로가 협업을 하고 있는 것일 뿐이지, 무기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미군이나 이런 애들이 끼고 있는 건 아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류의 괴담은 많을 수밖에 없고, 왜냐면 이런 시설에서 우리가 뭘 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대적으로 공표를 한다고 해도 사실 그 안에서는 뭔가 다른 걸 하고 있을지도 몰라, 뭐 이런 식의 괴담이 생길 법도 하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알래스카 자체가 상당히 좀 외진 곳에 있는 곳이기도 하고, 게다가 이 고주파를 이용한 과학 실험을 하는 곳이라면은 안테나가 굉장히 많이 있을 텐데, 그 안테나를 어디다가 쓸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의 뭔가 의구심이 자꾸 드니까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큰 이유가 있어서 뭐 괴담처럼 생긴 건 아닐 거고, 그냥 수상하게 이 뭔가 안테나가 많으니까 그런 게 나온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드네요. 다음 괴담입니다. 자살자의 룸메이트 성적은 A+인데요. 그 무슨 말일까? 자살자의 룸메이트 성적은 A+. 자, 자살자의 룸메이트 성적은 A+.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룸메이트의 성적이 A+라는 거죠. 대학교에서는 기숙사에서 자살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그 룸메이트에 대해 교장의 재량으로 시험과 무관하게 A+급의 우수한 성적을 매겨준다는 도시전설이다. 해당 집에 같이 살고 있던 학생들은 조사 때문에 학업에 집중할 수가 없는데, 여기에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는 닥터 노트, 그리고 소견서 혹은 진단서를 정식으로 끊어가면 교수들이 편의를 봐준다. 질병의 경우에도 교수들이 최대한 편의를 봐줘서 시험의 날짜를 연기해주거나 대체 과제물을 준다. 아예 시험을 치는 게 불가능해 보일 경우에는 학생의 성적이 얼마나 좋게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한 후 지난 시험의 80%에 해당하는 점수를 주겠다고 합의를 보는 등 여러 가지 경우가 많이 있다. 자살의 경우에는 웬만큼 아픈 거보다는 더 좋게 편의를 봐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뭐 취업기회를 냈다든지 뭐 그런저런 이유 때문에 기말고사를 보게 될 수가 없게 되면은 뭐 대체할 수 있는 과제물을 주거나, 아니면 중간고사 때 시험 성적으로 기말고사도 비슷한 점수를 주거나, 그런 식의 편의를 봐주는 일들이 있잖아요. 하물며 내가 아프거나 취업을 해도 그렇게까지 편의를 봐주니까, 만약에 룸메이트 자살 같은 큰 일이면은 더더욱이 그런 식으로 편의를 봐주는 게 그렇게까지 이상한 혹은 뭐 도시전설의 얘기는 아니다 라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렇게 무서운 얘기의 괴담은 아닙니다만은, 만약에 그런 내용의 괴담이 있으면 좀 무서울 것 같아요. 룸메이트가 죽으면은 내가 A+를 받을 수 있는 거를 알게 돼서 룸메이트를 내가 자살인 것처럼 꾸며서 죽였다 라고 하면은 그게 좀 무서울 것 같은데요. 괴담을 많이 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또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겼네. 여튼간에 그런 괴담이었군요. 다음 괴담입니다. 비행기 창틈으로 빨려나간 승무원 괴담. 에? 한번 볼까요? 뭔 얘기지 그게? 비행기 창틈으로 빨려나간 승무원. 교통수단과 관련된 유명한 도시전설 중에 하나. 고도 4만 피트 상공을 비행 중인 여객기. 평온하던 분위기는 한 승객이 이상함을 느끼면서 불안으로 돌변했다. 창가 쪽에서 공기가 빨려나가는 느낌의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것. 승객의 신고에 달려온 승무원은 별일이 없을 거라고 승객을 안심시키고 난 다음에 소리가 나는 창 쪽에 다가섰다. 그렇게 한동안 창가에 몸을 붙인 채 어디에서 소리가 들리는지 유심히 살피고 있었는데 돌연 창에 미세한 균열이 벌어지면서 작은 구멍이 생겼고 그 순간 승무원은 그 구멍으로 빨려나가고 말았다. 기내와 바깥의 엄청난 기압 차이 때문이었다. 라는 짤막하면서 약간 좀 생각해보면 좀 징그러운 괴담이네요. 뭔가 구멍으로 빨려나가려면은 사람이 엄청 기괴하게 으스러진다든지 그런 식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도시전설의 서스펜스는 비행기라는 교통수단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라든가 독특한 상황 설정에 따른 현실감에 기인한 바도 있지만 진짜 포인트는 틈새 사이로 빨려나간 희생자의 형체를 떠올리는 것에 있다. 상상만으로도 가히 충격과 공포다. 글쎄 근데 이게 가능할까 싶은데 밑에 마침 현실성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비행 중인 항공기의 밀폐 여부는 실제로 굉장히 중요하다. 비행기가 움직이는 성층권은 지표면 환경에 비해서 기압과 산소량, 기온 등에서 굉장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만약에 조금 큰 틈이 발생하면은 비행기는 긴급 상황에 돌입해서 즉시 비상 착륙을 해야 하며 실제로 국내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이 있었군요. 그러나 위의 도시전설처럼 비행기 바깥으로 사람이 빨려나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일단 요즘 비행기는 자동 기압 장치가 가동하고 있어서 그래요? 어지간한 균열로 인한 기압차 정도는 자체 조절이 가능한 것. 빨려나간다고 해도 구멍이 상당히 크지 않은 이상은 빨대로 물을 빨아들이듯이 전신이 빨려나갈 가능성은 낮다. 비행 중인 기내의 기압은 0.7에서 0.8 기압 수준이며 민항기의 고도에서 외부의 기압도 0.2에서 0.3 기압 수준은 된다. 따라서 비행 중인 기내와 외부의 순수한 기압 차이는 0.5 기압밖에 안 된다. 물속에서 5m 정도를 잠수했을 때 느끼는 기압의 증가가 0.5 기압이므로 애초에 인체를 파괴할 수 있는 강력한 압력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타고 있는 현대 비행기의 경우에는 이렇게 구멍이 나면은 큰일인 건 맞지만 구멍이 났을 때를 대비해서 내외부의 기압 차이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이미 마련이 돼 있다는 거죠. 큰 사건이 나지 않도록. 그리고 실제로도 만약에 구멍이 있다고 하더라도 외부와의 기압차가 뭐 우주만큼 큰 게 아니고 그냥 성층권과 표면의 차이는 0.5 기압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난다. 그 정도의 기압이면은 물론 압의 차이는 느껴지겠지만 그냥 물속에 조금 깊은 물속에 잠수할 정도의 기압 차이밖에 안 되기 때문에 빨대처럼 쭉 하면서 사람이 뭔가 변형되면서 빨려나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괴담인 것 같습니다. 미스버스터즈 호기심 해결사라는 다큐멘터리에서 실험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일단은 거짓인 것으로 판정이 났다. 지상에서 기압을 동일하게 맞춰놓고 실험을 했는데 총알 구멍 정도는 어림도 없고 폭약을 사용했을 때 간신히 가능했다. 그것도 안전벨트로 고정되어 있는 버스터를 마네킹을 빨아들이지는 못했다. 그러니까 그 디스커버리 채널에서 호기심 해결사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서 실제로 이런 괴담을 배경으로 한번 실험을 해본 거예요. 근데 실제로 비행기에서 구멍이 났을 때 빨려 나가는가? 아니라는 거지. 그럼 어느 정도는 하면 빨려 나가는가 했을 때 폭약으로 터뜨린 정도의 큰 구멍이면은 빨려 나갈 수 있다. 다만 그것도 만약에 안전벨트를 하고 있으면은 빨려 나가지 못할 정도의 기압 차이다. 이렇게 빨려 나가는 것도 어디까지나 사람 몸이 통째로 비행기 바깥으로 날아가 버리는 것이지 위에 소문처럼 인체가 액체처럼 짜그라들면서 빨려 나가는 게 아니다. 이렇게 되면은
몸체가 산산이 튜브 짜내듯이 짜부러지는 게 아니라 그냥 밖으로 날아가면서 비행기의 외부의 구조물에 부딪혀서 복합적인 골절로 즉사를 하거나 그냥 추락사로 사망할 확률이 더 크다. 그렇기 때문에 빨려나가는 일이 불가능하고, 빨려나간다고 하더라도 어디 부딪혀서 죽거나 떨어져서 죽는 건 가능하지만 이렇게 뚝 이러면서 기괴하게 찌부러지기 때문에 사람이 죽을 수는 없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이 괴담과는 관련이 없겠습니다만은 이 관련된 사고가 있기는 했네요. 1988년 4월 28일에 있었던 알로하 항공 243편 사고가 있다. 보잉 737의 200기가 힐로 국제공항에서 이륙한 지 얼마 안 돼서 동체의 상부가 모조리 뜯겨져 나가버린 사건. 그 사건에 대한 원인 중에 하나, 가설로 비슷한 설이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유일한 사망자는 사고와 함께 사라져버린 승무원 한 명. 야, 대단하네. 이거 동체의 상부가 다 뜯겼는데 죽은 사람이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게다가 그 사람이 승무원이라는 거죠. 아마 안전벨트를 안 한 사람이 승무원밖에 없었겠지. 승무원은 이제 안내 같은 걸 해야 되니까. 원래 해당 기체는 동체에 균열이 발생해서 버티기 힘들 경우에는 구멍이 만들어져서 압력 차이가 서서히 완화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서 최악의 상황을 면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만약에 동체 자체에 균열이 발생해서 압력 차이가 생기거나 균열이 발생해서 버티기가 힘들 경우에는 구멍이 만들어져서 압력 차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조그만한 구멍이 있으면은 이게 더 이상 큰 문제를 만들지 않게 적당히 더 큰 크기의 구멍을 만드는 정도의 어떤 장치가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로 승무원이 빨려 올라갔다가 그 승무원이 기체의 구멍을 막아버리면서 다른 부분까지 같이 뜯어져 나가버렸다는 것이다. 근데 그 기압차를 줄이기 위해서 일부러 만들어 놓은 그 구멍에 사람이 끼어 들어간 거지. 근데 사람은 끼어 들어갔고 계속해서 기압차는 발생하고 하니까 동체가 사람이 낀 상태로 그대로 다다닥 하면서 분리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날아간 그 부위랑 사람은 낀 채로 슝 하고 날아갔다는 그런 어떤 가설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 그랬다는 건 아니고요. 그나마 유사한 사고로는 1983년 바이포드 돌핀 감압 폭발 사고에서 감압실의 문이 닫히기 전에 클램프가 풀리면서 9기압의 감압실 압력이 순식간에 1기압의 대기로 빠져나가 버렸다. 감압실 내부에 있던 잠수부 3명이 혈액이 끊겨서 즉사하고, 감압실 문 앞에 서 있던 잠수부 1명은 문의 틈새에 135톤의 압력이 가해지면서 몸이 구겨져 뽑혀나가면서 갈갈이 찢겨져 산산조각 나서 사망했다. 왜 이렇게 무섭게 묘사해? 하지만 이 경우는 하늘과는 비교가 안 되는 기압차를 가진 환경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경우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비슷한 사고가 있긴 했는데 비행기에서 있었던 건 아니고, 이제 잠수를 보통 깊은 바다에서 하거나 하면은 다시 원래대로 복귀할 때 앞차를 서서히 줄인 다음에 밖에 나가잖아요. 그런 챔버가 보통 마련돼 있죠. 근데 거기서 갑자기 오작동을 일으켜가지고 한 번에 그냥 앞차가 9기압에서 1기압으로 팡! 그냥 딱 줄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기압차가 나니까 내외부의 압력이 팽창이 발생하면서 혈관이 다 터지면서 실제로 사망한 사건은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비행기랑은 연관이 없는, 그야말로 압도적인 9기압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사건이 발생한 거고, 0.5기압 정도의 차이로는 그렇게 사람이 갑자기 막 부럭 이렇게 빨려나갈 수는 없다. 그 밑에는 사실 기압에 대한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좀 웃긴 얘기가 있거든요. 비행기 바퀴에 매달려서 외국 여행하기. 보통 영화에 이런 스파이, 잠입 액션 이런 거에서 비행기를 제때 못한 어떤 스파이, 주인공 이런 사람이 비행기 바퀴에 매달려가지고 랜딩 기어를 딱 넣으면서 같이 비행기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장면이 항상 있기 마련이죠. 한편 다른 유명한 비행기 관련 이야기인 비행기 바퀴에 매달려 가기의 경우에는 오랜 항공기 역사에는 밀입국의 목적으로 비행기 바퀴 안에 잠입했던 용자들이 덜어 있어 왔고, 이것은 도시 전설이 아니라 최근에도 외신에서 다뤄지는 엄연한 실제로 종종 발생하는 사건이다. 이걸 진짜 하는 사람이 있구나. 근데 영화 같은 데서 자꾸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우리도 막연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더더욱이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하지만 이런 식으로 비행기의 무임승차를 시도했다가는 거의 사망하게 된다. 일반적인 국제선의 여객기의 순항고도인 10,000에서 12,000m는 기온이 일단은 영하 50도에서 60도까지 떨어지고 산소가 희박할 뿐더러 비행시간도 몇 시간씩 되기 때문에 항공기에 무임승차한 사람들의 최후는 대부분 산소 부족으로 인한 질식사 혹은 온도로 인한 동사 둘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가능은 하다는 거네. 바퀴에 매달려가지고 비행기에 무임승차하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니야. 근데 그렇게 해서 비행기로 이동을 하는 그 와중에 고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고 또한 기온 자체도 영하 50도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그걸 버티지 못하고 죽는 경우는 있다. 다만 그것도 기압차에 의한 사망은 아니다 라는 거네요. 2010년 2월 7일에도 관련된 사고가 있었고요. 일본 나리타 공항에 착륙한 뉴욕발 보잉 777-200 항공기 바퀴에서 동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한 흑인 남자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미군의 2021년 아프가니스탄 철수작전에서도 카타르 공군 기지에서 착륙한 카불발 수송기에 맨몸으로 올라타서 탈출을 시도하던 아프가니스탄인의 시체 2구가 착륙 이후 랜딩 기어에서 발견되기도 했다. 근데 놀랍게도 성공 사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성공한 사람도 있어요. 2000년 8월 3일에는 폴리네시아에서 출발, LA에서 중간 기착한 에어프랑스 보잉 747-400기에서 바퀴에 20대 남성 용자가 이 사람은 데뷔를 했네. 몇 겹의 천으로 중무장을 한 채 기적적으로 생존해 있던 것이 발견되기도 했다. 물론 발견 당시에 이미 빈사지경의 혼수 상태긴 했지만 이것들은 주로 밀항을 목적으로 벌이는 일로 북아프리카나 여러 나라에서도 꽤 종종 벌어지는 일들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이게 영화 같은 데서 자주 나오다 보니까 이게 가능할 것 같잖아요. 톰 크루즈 이런 분들은 다 하니까 나도 왠지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 근데 어떻게 들어간 거지? 일단 그게 좀 의문이에요. 거기를 어떻게 들어간 거지? 뭐 어떻게든 뭐 잠입해서 들어갔다고 해도 그럼 내리면 어떻게 할 건데? 내리면 어떻게 입국할 건데? 난 그것도 좀 의문이다. 하여튼간에 그런 일들도 벌어진다고 하네요. 재밌네. 하지만 빨대처럼 몸이 쪼르륵 빨려서 나가는 거는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였네요. 밥이 없으면 빵을 먹으면 된다는 거는 뻥이다 라는 설이 있습니다. 뭘까요?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 그들이 케이크를 먹으면 될 것을 이라는 말이고요. 원래는 let them eat cake. 원래 불어로는 대충 이런 느낌이었겠죠. 네. 프랑스의 부르봉 왕조의 국왕 루이 16세의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가 말했다고 잘못 알려진 유명한 망언. 그러니까 실제로 한 말이 아니다. 이거는 도시괴담이 아니군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일들의 그 이유 중에 하나도 뭐 이런 것 때문이 아니었겠느냐 그런 거잖아요. 민중들은 막 굶어 죽어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빵을 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시위를 하고 있는데 그 빵을 달라는 말이 정말 빵을 달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굶어 죽어가니까 먹고 살 수 있는 대책을 좀 국가에서 마련해달라 그런 식의 어떤 피켓 메시지인데 그걸 보고 얼마나 왕실에서는 그런 국민 정서를 몰랐으면 아니 빵을 달라고? 빵이 없으면은 케이크를 먹으면 되잖아 이런 식으로 말했다는 그런 비하인데 진짜가 아니라고 합니다. 오스트리아 출신의 왕비를 오스트리아의 암탈기라고 부르면서 비웃고 미워하던 사람들이 악의적으로 퍼뜨린 소문이다. 일단은 이 말 자체가 앙투아네트와는 연관이 없는 다른 곳에서 등장한다.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된다 라는 그 말은 마리 앙투아네트가 프랑스로 시집을 오기 전에, 그러니까 프랑스 땅을 밟기도 전에 철학자 장 자크 루소의 참회록에 등장한다. 최종적으로 나는 빵이 없다는 농부들의 말에 대한 고귀한 공주의 임시 방편, 그들에게 브리오슈를 먹이자에 대해 떠올렸다. 그러니까 애초에 마리 앙투아네트가 왕비가 되기도 전에, 그 나라에 가기도 전에
다른 루소라는 이 철학자가 말한 말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거예요. 혹은 이런 루머도 있습니다. 루이 14세의 왕비인 마리아 테레사에게 따라다닌 오래된 루머에서 나온 이야기라는 설도 있습니다. 마리아 테레사는 친정 합스부르크가의 오랜 근친혼 탓에 다소 지능은 낮았지만 심성은 착한 편이었는데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럼 그들한테 브리오슈라도 줘야 되지 않을까? 라는 식으로 걱정해서 하는 말이었는데 그게 반대로 완전 세상 물정 모르는 왕비가 한 말처럼 어떤 억양은 전혀 다르게 말은 같은 말이지만 그런 식으로 퍼졌다는 루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그런 비슷한 말을 애초에 마리 앙투아네트는 한 적이 없고 그리고 그 말 자체가 마리 앙투아네트가 왕비가 되기도 전인 그때의 철학자가 했던 말이었던 거고 만약에 심지어 그런 비슷한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의미로 말을 한 게 아니었을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도시전설이네요. 근데 사실은 되게 착착 감기는 그런 속설 같은 느낌이긴 해서 그 왕실이 얼마나 국민들의 어떤 그런 마음을 몰라주는가를 아주 되게 간편하고 속 시원하게 보여주는 일화니까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많이 예시로도 많이 쓰이는 거인 것 같고 억울하겠지만은 마리 앙투아네트가 워낙 미적으로도 상당히 훌륭했다는 그런 설도 전해지기 때문에 뭔가 백치가 있다고 하면은 그런 말을 할 법도 하니까 더더욱이 그런 어떤 루머가 씌워진 것 같은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억울한 일이네요. 그런 말 한 적도 없는데도 자기가 했다고 이렇게 알려졌으니까요. 다음입니다. 멜의 구멍인데요. 멜의 구멍은 또 뭐야? 일단 우물처럼 보이죠 뭔가? 한번 볼게요 한번. 멜의 구멍 1998년 2월 21일 미국 워싱턴주 앨렌스버그에 거주하는 한 남성이 아트벨의 코스트 투 코스트 AM 이라는 라디오 방송의 게스트로 5번 출연해서 존재를 주장한 그 바닥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깊은 구멍 앨렌즈버그 모처에 위치해 있으며 직경은 9피트 약 2.74m 정도라고 합니다. 이 구멍은 단순히 한없이 깊어서 그 바닥을 짐작할 수 없다는 이야기 외에도 자신을 멜 워터스라고 주장하는 이 남성은 몇 가지의 주장을 더했습니다. 이 지역 토착민들에게 이 구멍은 대대손손 쓰레기 처리장으로 사용돼 왔지만 아직까지도 채워질 기미가 없다는 것. 그리고 자신의 앨렌스버그 사유지의 언저리에 위치한 구멍 그 외에도 네바다주에도 하나가 더 있는 걸 발견했다는 거. 가끔 구멍에서 검은 광선 같은 것이 하늘로 쏘아진다는 거. 죽은 동물을 가져다 버리면 다시 살아난다는 거. 라디오의 구멍 근처로 가져가면 옛날 방송이 나온다는 거. 그리고 어째선진 모르겠지만 야생 동물들이 이 구멍을 슬슬슬슬 피한다는 것 등등등. 에? 말이 안 되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멜 워터스라는 사람이 주장을 한 거예요.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에 어떤 큰 구멍이 있는데 한 3m 돼. 근데 사람들이 옛날부터 걷다가 쓰레기를 버리는 용도로 사용해왔다. 꽤 깊은 구멍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그게 몇 대에 걸쳐서 지금까지 버리고 있는데 전혀 끝이 보일 기미가 안 보인다더라. 그런 식의 얘기를 처음 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 여러 가지 그 검은 구멍에서 가끔씩은 검은 광선이 나오기도 하고 죽은 동물을 갖다 버리면은 다시 살아가지고 뛰어나온다는 거, 라디오를 가까이 대면은 옛날 주파수가 잡힌다는 거 등등등등 그런 얘기를 라디오에 나와서 했다는 거죠. 그 중에서도 특히 그는 2000년대 초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정보기관의 추격과 협박을 받고 있으며 타코마 지역에서 경찰에게 붙잡힌 적이 있었고 눈을 떠보니까 자기가 샌프란시스코에서 버려져 있었다고 주장했다. 나중에는 협박을 견디다가 못해서 호주로 이사를 해야 되고 정부는 멜의 구멍과 관련된 모든 자료와 기록들, 문건을 삭제하기도 했다고 한다. 심지어 그는 네바다에서 그가 발견한 구멍에 양을 갖다가 버렸을 때 양의 몸에 외계 생물 같은 것이 이식돼 있었는데 이 외계인은 인류가 우발적으로 핵전쟁을 일으켜서 스스로 멸망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는 주장이 있기도 했다. 그러니까 자꾸 자기가 이 어떤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 말을 하니까 그 다음부턴 정부 기관에서 나와가지고 자기를 협박한다든지
갑자기 납치를 했다가 내가 미국의 다른 주에 버려지는 일도 있었고, 관련된 자료 같은 것들을 전부 국가에 나와서 파괴를 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게다가 어떤 때에는 양을 버렸는데 그 구멍에다가 어쩐지 그 양이 다시 나왔을 때는 외계 생물 같은 게 이식된 상태였고, 그 양이 말하기를 인류가 핵전쟁을 일으켜서 스스로 멸망할 것이다, 뭐 이런 식의 말을 했다는 거죠. 좀 말이 안 되는데? 그래요. 어튼간에 그렇다고 본인이 주장했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죠. 한편 아메리카 원주민 혈통인 것은 불분명하지만 스스로를 붉은 엘크라고 부르는 제럴드 오스본이라는 다른 남자는 지구 공동설에 비추어봤을 때 멜의 구멍이 실존한다고 믿을만 하다고 했으며, 그 자신도 여러 차례 그곳에 방문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지구 공동설은요, 지구 안에가 원래는 이제 멘틀 막 핵, 내핵, 외핵 막 이러면서 다 꽉 차 있는데,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은 지구 안은 사실 텅텅 비어 있고 그 안에 또 다른 지구가 존재한다, 땅이 존재한다, 그런 걸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구 공동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멜의 구멍이 있는 것도 크게 이상한 일이 아니야. 왜냐면은 지하에 어차피 또 다른 지구가 있기 때문에 거기랑 외부를 연결할 수 있는 어떤 터널이 있는 거는 그렇게 이상한 일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다만 그 밑에 의문점이 있습니다. 존재의 근거가 있는가? 이 경우에는 입증의 책임은 사실 존재를 주장하는 사람한테 지워집니다. 그쵸?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존재를 입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멜 워터스는 자신이 발견한 그 구멍이 이제는 정부기관의 체계적인 기록 말살을 겪어서 그 어떤 근거도 남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매우 전형적인 음모론적인 논리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가 주장한 워싱턴주의 앨런스버그 지역을 공공기관과 협조해가면서 이잡듯이 뒤졌지만 그런 구멍은 발견된 적이 없었다. 이 과정에서 밝혀진 더 충격적인 사실은 해당 지역 부동산 업자들에게 문의한 결과 멜 워터스라는 인물의 소유로 되어 있는 땅은 애초에 존재한 적이 없었다는 거.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은 멜 워터스라는 사람이 그 앨런스버그 지역에 내가 거주하고 있는 곳에 그 인근의 우물에서 있는 일을 말한 건데, 사실은 앨런스버그에 멜 워터스라는 사람의 이름으로 소유를 하고 있는 땅 자체가 아예 없었다는 거죠. 놀란 사람들이 정부에 문의를 해본 결과 그 결과는 더더욱 충격적이었는데, 앨런스버그에 멜 워터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애초부터 없었다는 것이다. 근데 이거는 사실 반대로 생각해보면은 그 사람이 실제로 진짜 이름을 댔겠어요? 정부에서 쫓겨서 다니는 사람인데 라디오 방송에 나왔다는 그거에서 진짜 이름을 말했을 것 같진 않고, 뭐 닉네임, 이명 같은 걸 말했을 확률도 뭐 없지 않아 있죠. 이와는 별개로 워싱턴주의 천연자원 전문가이자 지질학자인 잭 파월은 꼭 그런 미스터리한 구멍은 아니더라도 이 지역에 깊은 구멍은 사실 있다 라고 주장했다. 앨런스버그 지역은 역사적으로도 광업으로 개발된 적이 있었는데 오늘까지도 많은 갱도들이 앨런스버그 교외에 여기저기에 버려진 채 발견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또한 역사적으로 인류가 만든 가장 깊은 갱도는 지하 12,672피트, 가장 깊은 구멍이라고 해도 지하 4만 피트라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멜의 구멍의 이야기는 현실성이 없음을 지적했다. 그러니까 이 멜 워터스란 사람이 말한 것처럼 그 앨런스버그 근처에 이런 유사한 구멍이 꽤나 많이 있기는 해. 왜냐면은 옛날에 워낙 지하 광물을 파는 걸로 유명한 동네였기 때문에. 다만 그 사람이 주장한 것처럼 끝이 없을 정도의 깊이인 거는 말이 안 된다. 또한 잭 파웰에 따르면은 그런 깊은 구멍이 실제로 존재를 할 경우 입구의 직경이 9피트 정도라는 것도 비현실적인데, 압력차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주위의 지층이 공동적으로 무너져서 구멍을 막아버리게 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처음에 주장한 그 구멍은 직경이 한 3m가 되는 정도였는데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압력차가 이렇게 크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큰 구멍이 있다면은 압차가 너무 심하게 생기기 때문에 직경이 더 어마어마하게 클 수밖에 없다.
그리고 만약에 3m 정도밖에 안 된다면은 그 앞차 때문에 그 주변의 땅이 무너져서 그 구멍을 막았으면은 이미 진작에 막았을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충분히 자연스러운 설명인가? 뜬금없이 나오는 외계인 드립이나 죽었던 동물이 살아서 돌아온다는 거, 혹은 정부기관의 비밀 지하기지 등등등은 전형적인 음모론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최초의 제보자인 멜 워터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차 이런저런 음모론적인 이야기를 계속 말해왔다는 것은 그가 정말로 진실을 전했다라기보다는 사람들이 좋아해 주니까 자기도 모르게 신이 나서 더더더더더 뇌절을 하게 됐다는 게 좀 더 현실적이죠. 제보자인 멜이 그 이후로 잠적했다는 것 역시 정부기관의 응징을 받아서라기보다는 처음부터 그냥 그게 너무 말이 안 되는 말이었는데 가면 갈수록 더 뇌절하다 보니까 라디오 방송에서도 이건 좀 너무 뇌절이지? 하면서 그 게스트를 더 이상 안 부르게 된 게 아니냐라는 거죠. 사실은 또 깊이를 알 수 없는 구멍이라는 이 이야기가 다양한 토속 민담이나 전설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 전설이 아주 생소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어디까지가 진짜냐면은 그 멜 워터스란 사람이 사는 그 지역 근처에 꽤나 깊은 구멍이 있었어. 거기까진 진짜일 거예요. 그걸 빼면 나머진 다 거짓말일 거야. 그냥 좀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제 이 머피의 법칙처럼 멈추지 못하고 계속 괴담을 붙이다 보니까 이런 식의 끝도 없는 구멍, 게다가 거기에 뭔가 외계적인 뭔가가 있다, 이런 식으로까지 살이 붙어버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또 개인적으로 드네요.